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에 박순자란 여인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할머니라고 불렀다. 친근하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이었다. 모두들 그녀가 퇴직 후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누군가가 그녀가 시장에 나와 채소 몇 단, 쌀 몇 킬로, 말린 생선 한 통을 사서 조용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곤 했다. 마치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웃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가까운 친척이 찾아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녀가 전에 선생님이었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은퇴한 간호사라고 했다. 심지어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면 이런 말이 오갔다. 박순자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아주 예뻤대. 도시에서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어쩐 일인지 말년에는 이곳에 혼자 와서 살게 됐대.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순자는 주로 오후에 집 현관에 앉아 손수 끓인 녹차를 조용히 마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곤 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폐쇄적이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파란만장했던 인생 후에 필요한 고요함이었다. 20년 전 그녀는 지금처럼 낡은 갈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재현이라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였다. 그는 서울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했다. 그들은 서울 강남 중심부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고 도시의 소음과 불빛이 결코 잠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들에게는 민수라는 아들이 있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두 사람의 자랑이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모습이었다. 성공한 남편, 착한 아들, 넉넉한 재산, 호화로운 저녁 파티, 유럽 여행, 그리고 상류층 여성들과 함께하는 오후의 차 모임. 그러던 어느 10월의 날 남편과 아들이 출장을 가던 비행기가 이륙 몇 시간 만에 바다로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었다. 새벽녘에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가족, 미래, 삶을 모두 앗아갔다. 박순자는 무너졌다. 일주일 만에 그 호화로운 저택은 두려울 정도로 차갑고 적막한 집이 되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민수의 작은 손이 투정 부리며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기는 모습도 남편이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신문을 읽는 모습도 없었다. 박순자는 자신의 그림자가 되었다.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왔고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모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오직 그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고통은 눈물 속에 있지 않고 끝없는 심연처럼 계속되는 공허함 속에 있었다. 그녀는 재산을 팔지도 주식을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남편을 오랫동안 따라왔던 신뢰할 수 있는 팀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겼다. 그녀가 소유한 수백억 원의 재산, 회사 주식, 부동산, 예금, 개인 자산 모두 대형 은행의 신탁 계좌로 이전되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었지만 그녀는 손대지 않았다. 마치 조용한 서약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 없이 밤중에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이 시골로 왔다. 새 이름으로 작은 땅을 사고 소박한 집을 지었으며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 그녀가 입는 옷은 직접 지은 것이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전화는 오래된 버튼식 전화기였고 아무도 그 번호를 알지 못했으며 전화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일기장 하나를 간직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몇 가지 추억과 열지 않은 편지 한 통. 비행기 탑승 전 아들이 공항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읽을 용기가 없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박순자는 계절마다 달라지는 눈이 모습을 보며 살았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고 매일 오후 뒷마당에 채소에 물을 주고 매일 저녁 먼 들판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장 부인 박순자가 아니었다. 그저 박순자, 폭풍 후에 고요한 삶을 선택한 여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이 그녀를 당기듯 그녀는 본래 영원히 숨을 수 없었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폭우 속에 버려진 아이의 눈에서 과거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소녀는 말이 없었고 마을 입구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눈빛은 간절히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했다. 그 순간 박순자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마치 민수가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다. 그 눈빛은 순수하지만 약했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갈망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부모가 어디 있는지, 왜 버려졌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인생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게 마치 고통으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날은 비가 쏟아졌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물방울을 얼굴에 세차게 때리며 마을 전체가 젖고 추운 상황에 움츠러들게 했다. 박순자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중이었고 얇은 비옷이 몸에 달라붙었으며 자전거 손잡이를 잡은 손이 추위로 떨리고 있었다. 경복사,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마을 입구의 작은 절을 지나갈 때 그녀는 문득 계단 가장자리에 웅크린 작은 형체를 보았다. 바람을 피하려고 돌기둥에 바짝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헝겊 더미인 줄 알았는데 지나치다가 우연히 뒤돌아보니 약한 움직임이 그녀의 마음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전거를 세웠다. 비는 여전히 자비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 작은 형체에게 다가가 몸을 굽혔다. 그것은 5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입술은 추위로 검게 변했고 크고 둥근 눈은 반쯤 열려 있었다. 희미한 시선이었지만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마른 몸에 남아있는 생명처럼 희미한 빛이었다. 하느님, 박순자가 작게 외쳤다. 그녀는 즉시 비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가슴에 꼭 안은 채 급히 자전거를 타고 마을 보건소로 되돌아갔다. 가는 내내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며 아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가슴에 바짝 붙여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왜 아이가 절 입구에 버려졌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가 확실히 알고 있던 한 가지는 시간이 없다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보건소에서 의료진은 즉시 수액을 놓고 따뜻하게 하고 소년을 살리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 박순자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다. 비에 젖은 머리, 아직 마르지 않은 옷 등등.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도 두려움도 아닌 이상한 걱정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방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것을 거의 잃을 뻔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이는 살아났다. 의사는 그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경미한 호흡 부전을 앓고 있으며 심각한 영양 결핍이 있고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치료실로 옮겨졌을 때 그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박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사람도 없었으며 소년의 신원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었다. 절의 주지스님도 아무도 아이를 맡기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보안 카메라도 어떤 영상도 기록하지 못했다. 소년은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아이가 되었다. 박순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법적 입양 서류를 신청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명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재정 능력을 확인하는 등 모든 일을 조용히 진행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소란스럽게 하지도 않았다. 지구대 경찰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녀는 소년에게 선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단순히 그가 선하고 우직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아이가 이미 겪은 고통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박순자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딸깍딸깍 울렸다.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마다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동화를 들려줄 때 밤중에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도 있었다. 선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눈빛에서 안정되고 사랑이 깃든 눈빛으로 변해갔다. 소녀는 자연스럽게 박순자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도 상기시키지 않아도 박순자는 선우를 위해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모든 것을 챙겼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그를 유치원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데려다 주었다. 매 학기 시작마다 낡은 가방을 손수 꿰매고 헐렁한 교복을 수선했으며 그의 가방에 항상 계란 프라이와 오이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을 넣어주었다. 그는 한 번도 박순자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녀가 심하게 꾸짖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아플 때마다 그녀는 밤새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숨소리를 지켜보았다. 그는 또한 오래된 서랍장 안에 수십억 원의 잔고가 있는 은행 서류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또한 그녀가 그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었음에도 소박한 집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곳에 그를 두기로 선택했다는 것도 몰랐다. 외부인들에게 박순자는 여전히 검소하게 사는 여자였지만 선우에게 그녀는 전세계였다. 한 번은 그가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 학생 대표로 시상식에 초대되었을 때 그는 야자나무 뒤에 서 있던 박순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손에 들꽃한 다발을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서 있었다. 그는 친구들의 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내려가 그녀를 안았다. 할머니,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제 엄마죠, 그렇죠? 그 말에 박순자는 말을 잃고 그를 꽉 안았다. 그렇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그를 더 이상 주워온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몸의 일부, 그녀의 호흡의 일부였다. 선우는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으며 한 번도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거나 아마도 박순자만 있으면 다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끈이 두 버려진 영혼을 단단히 묶었다. 한 사람은 아들을 잃었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부서진 운명이 이제 말없는 사랑으로 다시 붙여진 것처럼 함께했다. 선우는 고요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자랐다. 그곳에는 이끼 낀 처마, 매일 저녁 향기로운 담쟁이 덩굴,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그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 비 오는 저녁에 주어진 그 소녀는 이제 키 크고 온화하며 공부도 잘하고 항상 공손한 청년이 되었다. 선우는 그 여인을 모든 감사와 친밀함을 담아 엄마라고 불렀다. 다른 자식들과 똑같이. 엄마에게 선우는 그녀가 남편과 친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이 준 뜻밖의 선물이었다. 엄마는 선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을의 누구도 그녀가 한때 서울 한복판의 큰 저택에 살았고 유명한 사업가의 아내였으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그저 소박하게 사는 노인이었다. 매일 떡을 팔고 옷을 수선하고 고용되는 대로 일하며 옛날 절 입구에서 주워온 아들을 키우는 여인일 뿐이었다.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 소박한 집에서 침대 밑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2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거대한 재산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평화와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선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아침에 떡을 팔고 오후에는 옷 수선을 받고 저녁에는 뜨개질을 하고 시장 상인들을 위해 모자를 만드는 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버는 돈마다 그녀는 봉투에 나누어 넣었다. 학비, 다음 달 월세, 공책 살 돈, 명절에 고향 방문할 차비.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은행 계좌에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시골의 뜨거운 햇볕 아래 허리를 구부리고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시장에서 일하는 노모의 모습만 볼 뿐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아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선우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었던 날, 엄마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 앉아 울었다. 그것은 비용이 걱정되어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한때 자신의 품에서 파랗게 질려있던 아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보는 감동이었다. 엄마는 직접 옷가지를 하나하나 싸고 멸치, 새우젓, 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아들을 서울로 대학 입학을 위해 데려다 주었다. 선우는 기숙사뜰에서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의 등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햇살 냄새가 났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모든 것의 냄새였다. 선우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비록 엄마와 떨어져 살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전화하여 수업,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사진이나 수업 노트 또는 새로 받은 성적을 보내기도 했다.
엄마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몰랐다. 선우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마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 유치원 선생님에게 부탁해 열어봐야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모든 이정표를 기억하고 있었다. 학기 초 시험 성적, 장학금 결과, 또는 단순히 그날 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선우의 학비, 생활비, 임대료, 교재비를 충당하기 위해 엄마는 쉬지 않고 일했다. 칼로 자를 듯한 추운 겨울밤에도 그녀는 깜빡이는 등불 아래에서 앉아 내일 납품할 주문을 맞추기 위해 바늘땀을 놓았다. 때로는 너무 지쳐 의자에서 잠이 들고 머리를 재봉틀에 기대고 바늘과 실을 여전히 손에 쥔 채로. 그럼에도 선우에게서 전화라는 글씨가 뜬 전화벨이 울리면 그녀는 벌떡 일어나 얼굴을 닦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밥은 먹었니? 춥지 않니? 돈은 충분하니? 비록 엄마는 은행 계좌의 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고집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이 가장 진실된 것에서 성장하고 의존하지 않고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 엄마는 선우에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누군가 내게 밥 한 그릇을 주면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세상에 2배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선우는 이 말들을 가슴에 품고 항상 엄마의 기대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선우는 엄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의문이 들었다. 왜 엄마는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사지 않는지, 며칠 동안 기침을 해도 병원에 가지 않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지, 혹시 엄마가 언급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과거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대학 시절 내내 선우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 있었고, 그는 항상 자신에게 졸업 후 일을 하게 되면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낡은 기와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생은 약속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선우가 대학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부드럽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매우 능숙한 여자. 그녀는 미래의 선우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엄마는 알지 못했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선우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네가 행복하다는 뜻이구나. 엄마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반은 기쁨, 절반은 걱정이라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다. 선우가 사랑한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진정한 도시 여자로 아름답고 날카롭고 경제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회사에서 일하며 유창하게 말하고 언제나 확신에 찬 걸음걸이를 가진 여자였다. 수진은 엄마와 닮지 않았고 엄마가 알던 여자들과도 달랐다. 첫 만남부터 엄마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분명한 거리를 느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관 때문이었다.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서울 중심부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엄마는 맨 뒷줄에 앉아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고요함을 보지 못했다. 연애 내내 수진은 단지 형식적으로 엄마에게 인사한 다음 빠르게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로 돌아갔다. 엄마는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현대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덜 감정적일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받는 한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엄마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결혼 후 선우는 수진과 함께 완전히 서울로 이사했고 엄마는 여전히 시골에 있었다. 작은 집은 여전히 지난 수년간처럼 조용했다. 단지 다른 점은 이제 매일 그녀는 전화 한 통,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그것은 단지 급한 대화일 뿐이었고 때로는 수진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이번 달에 저희에게 조금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집 할부금을 막 냈거든요. 또는 어머니, 치과 치료비가 부족해요. 저희에게 몇백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침대 시트 아래에 숨겨둔 몇 장의 지폐를 꺼내거나 필요하다면 은행에 가서 저축통장에서 조금 인출했다. 여전히 그녀가 손대기거리는 돈이었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면 그녀는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번은 엄마가 선우에게 조용히 물었다. 너희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왜 매달 돈이 부족하니? 선우는 웃으며 눈길을 피했다. 우리 이제 막 결혼했잖아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수진이 항상 바쁘다고 말한다는 점이었다. 남편과 친아들의 제삿날에도 선우는 돌아오지 않고 그저 문자로 죄송해요 엄마. 올해는 회의 일정이 겹쳐요 라고만 보냈다. 엄마는 제사상 앞에 앉아 떨리는 젓가락을 엎어둔 밥그릇 옆에 놓았다. 밤에 깜박이는 촛불은 그녀에게 마치 옛사람들이 돌아와 조용히 낯설게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한 번은 엄마가 고생해서 서울로 선우 부부를 방문했다. 찹쌀떡 바구니, 새우젓 한 병, 갓 수확한 찹쌀을 들고 엄마가 한참을 초인종을 눌러야 수진이 나와 문을 열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빠르게 바구니를 훑어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세상에 어머니 미리 말씀 안 하셨네요. 저 지금 집 청소 중이에요. 내일 외국 손님이 오거든요. 그냥 여기 두시고 제가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엄마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다시 버스터미널로 인도되었다. 가는 동안 수진은 사교적으로 웃었지만 차가웠고 부동산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그리고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는 그냥 시골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요즘 서울은 너무 바쁘고 어머니는 촌스러우셔서 사기당하기 쉬워요. 그날 엄마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두 손으로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선물 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자기 연민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깨달은 한 가지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 선우는 더 적게 전화했고 수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엄마는 엄마 조금만 빌려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만 받았다. 엄마는 여전히 보냈고 여전히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는 듯했다. 오래 지속된 기침으로 박순자는 일주일 내내 피곤했다. 초겨울의 추위와 귀에 울리는 요통으로 그녀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다. 마음의 일부도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선우가 몇 달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다. 비록 전화가 아직도 울리긴 했지만 그 통화들은 주로 돈을 요구하고 송금을 재촉하는 내용일 뿐 예전처럼 진심 어린 안부는 없었다. 이제 박순자는 단지 아들을 만나길 바랐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짧은 순간이라도 듣길 원했다. 그녀는 아픈 후 며칠 쉬기 위해 서울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 단순히 그녀는 자신의 아들, 버려진 아이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키운 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을 넣고 현금도 가져가지 않았고 저축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뭔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조용하지만 불안한 시험. 만약 어느 날 그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팔을 벌려줄까? 밤버스는 그녀를 선우 부부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파트는 12층에 있었고 넓고 편안했으며 선우가 한때 자랑스럽게 그녀에게 자랑했던 성과물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맨 처음 나타난 사람은 그녀의 며느리 수진이었다. 수진의 눈은 잠시 놀라움을 보였지만 즉시 냉담함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미리 말씀 없이 올라오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사교적인 목소리였지만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우는 아내의 부름에 뒤따라 나왔고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박순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여전히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다. 요즘 감기가 들었어. 시골이 너무 추워서 계속 기침이 나서 며칠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왔단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선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금 우리 집이 좀 좁아요?
수진이 쉬어야 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임신 중이라서. 그리고 저도 일이 바빠요. 엄마는 시골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주름진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좁으면 내가 소파에서 자도 돼. 뭐가 문제니? 이때 수진이 나와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신다면 시골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 정말 쉬어야 하거든요.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는 먼지도 많고 시끄럽고 어머니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 가벼운 말이 마치 박순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거절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아내로 선택한 여자에게서 나오는 낙척과 차가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침묵하며 안으로 들어가 소파 끝에 앉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우는 어색하게 아내를 바라보고 엄마를 쳐다보았다.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결국 그는 돌아서는 쪽을 선택했다. 밤이 내리고 그 호화로운 집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그녀가 저녁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이불을 가져오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안고 앉아 무한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선우가 어렸을 때 단지 기침 한 번에도 그녀는 밤새 깨어 생강차를 끓였다. 그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넘어질 때마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일으켜 주었고 일주일 내내 마사지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약해졌을 때 단지 하룻밤 묵을 곳을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불편한 일이 되었다. 거의 자정이 되었을 때 선우가 나와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엄마, 지금 바로 택시 불러서 시골로 돌아가시게 해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엄마를 배웅할 수 없거든요.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눈물도 원망도 없이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나갔다. 다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녀는 뒤돌아 선우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빛이었던 아들을.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 잘 돌봐. 엄마는 괜찮아요. 한밤중에 택시가 사람이 드문 도시를 달렸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떠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기 위해. 아들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 밤 이후 박순자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 운전사에게 버스터미널 근처의 작은 골목에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에는 저렴한 여관이 있었고 몇 년 전 선우를 대학 입학시험에 데려갔을 때 들렀던 곳이었다. 방은 작았고 벽은 낡고 축축했으며 천장의 선풍기는 덜컹거렸지만 박순자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단순함에 익숙했고 마음의 조각들을 모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이면 충분했다. 다음날 아침 박순자는 근처 상점에 가서 신문과 가벼운 간식거리를 사서 방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켜서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선우로부터 온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 대신 우연히 선우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고향 친구로부터 문자를 발견했다. 짧은 문자였지만 마치 칼이 그녀의 심장을 스치는 것 같았다. 박순자 씨, 얼마 전에 수진 씨와 선우 씨가 아래층 이웃과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당신을 쓸모없는 가난한 노인이라고 말하면서 부부의 일을 방해하러 올라왔다고 했어요. 자식에게 의존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했죠. 듣고 나니 목이 메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박순자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고 눈이 붉어졌다. 비록 많은 경험을 했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심연에 빠졌던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가혹한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가슴이 아팠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새도록 바느질했던 수많은 해, 조용히 흘린 눈물들이 이제 의존이라는 두 글자로 바뀐 것이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강가의 황금 땅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파는 그녀의 오랜 친구 중 한 명,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정부로 일했던 친구를 만났다. 대화 중에 정희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시골에 있는 당신 집 알아요? 듣기론 당신 아들이 집을 팔 사람을 찾고 있대요.
박순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집이 그 애 이름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팔려고 해? 들리는 바로는 당신 며느리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사려고 노력 중이라더군요. 남편과 함께 그 집을 지었다고 하면서요. 이제 나이든 어머니가 시골에서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그들에게 투자용으로 넘겨준다고요. 박순자는 침묵했고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집의 매 벽돌, 매 문틀은 모두 그녀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비록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건축될 때부터 지금까지 선우 부부로부터 온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몰래 팔려고 하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아들을 키우느라 허리를 굽힌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어떤 것의 주인도 아니었다. 손익을 계산하는 상품보다도 못했다. 그날 밤 여관 방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불을 켜고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다. 환한 표정도 슬픈 표정도 아닌 날카롭게 연마된 칼날처럼 날카로운 옅은 미소였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후 처음으로 박순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그들이 의존적이고 쓸모없다고 부르는 노모가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녀는 오래된 휴대폰을 열고 주소록을 확인하여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이정훈. 그는 거의 20년 동안 그녀의 남편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이었다. 비록 은퇴했지만 이정훈은 여전히 연락을 유지했고 매 명절마다 진지한 존경심으로 그녀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박순자 씨. 그의 목소리가 기쁨에 차서 울렸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울에서 임시로 지낼 집을 구하고 싶어요. 단순하지만 작은 계획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곳으로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실 건가요? 그들이 양심이라는 두 글자를 쓰레기처럼 내던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박순자는 골목 안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깔끔하고 편안하며 절대적으로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는 또한 중년의 남자 홍길동을 고용했다. 그는 한때 남편의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이제 개인 운전사이자 작은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골의 부동산 상황을 조사하고 소유권 서류를 확인하게 했으며 동시에 몰래 변호사에게 그녀의 집과 관련된 불법 매매 거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침에 그녀는 3층 발코니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서류를 읽었다. 마치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조용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냉철함, 날카로움, 그리고 금속처럼 단단해진 쓰라림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계획이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깨우침을 위한. 작은 골목의 임시 아파트에서 처음 며칠을 보내면서 박순자는 서둘러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들여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의 모든 투자와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했다. 거의 20년 동안 그녀가 손대지 않았던 자산들. 부분적으로는 남편과 친아들을 잃은 후 세상의 혼란에서 물러나기 위함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선우. 그녀가 한때 인생의 마지막 선물로 여겼던 아들을 위해 남겨두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진실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났을 때 박순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은 계속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만약 선우가 은혜를 잊기로 선택했다면 그녀는 원망하는 대신 시간과 그들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용서 없이.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개인 변호사 강민호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 기업이 강력하게 운영되던 시절부터 모든 자산과 양도 계약을 관리했던 사람이었다. 일주일간의 검토 후 강민호는 모든 자산, 집, 투자 계좌, 금, 주식이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오직 시골의 집, 그녀가 선우와 함께 살았던 곳만이 그녀가 자발적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해둔 것이었다. 이제 다시 가져오고 싶으세요? 강민호가 물었다. 원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박순자가 간단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은요? 시장가로 그것을 다시 사고 싶어요. 하지만 내 땀과 눈물로 직접 지은 집을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강민호는 존경심을 숨기지 않고 가볍게 웃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자산은 공식적으로 박순자의 새 신원 김소영 이름으로 합법화되었다. 그 이름은 한때 그녀가 남편의 회사 금융 시스템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가명이었다. 법적으로 볼 때 박순자는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소유한 부유한 과부였다. 하지만 선우와 수진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난 그 가난한 여인이 이 숫자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새로운 신원으로 박순자는 조용하고 분리되어 있으며 보안이 좋은 한강변의 고급 주택가를 찾아갔다. 그녀는 넓은 정원과 연못이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현금으로 전액 지불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다만 새 렉서스에서 내리는 노년의 여성을 보고 놀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매우 결단력 있었다. 박순자는 그 저택으로 이사했다. 함께한 사람은 충실한 운전사 홍길동과 새로 고용된 가정부 이미영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녀가 해외에서 살다가 온 여자, 일찍 남편을 잃고 자녀가 없으며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만 알았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모든 것은 어느 날까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날 박순자는 이미영과 함께 부동산 전시장의 새 프로젝트를 보러 갔다. 그녀는 한때 남편이 했던 것처럼 임대용 아파트에 추가로 투자하려고 했다. 이미영이 프로젝트 대표를 불러오라고 제안했다. 몇 분 후 로비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다. 우아한 차림새, 하이힐이 번쩍이는 나무 바닥 위를 깔끔하게 두드리며 그 얼굴은 비록 화장기 가득했지만 박순자는 즉시 알아보았다. 수진이 다가왔고 그녀의 시선은 박순자에게 겨우 1초 머물다가 즉시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지만 수진은 성공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여자였다. 그녀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대표입니다. 어떤 종류의 아파트를 찾고 계신가요? 박순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온하고 화가 나지 않았으며 약하지도 않았지만 수진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충분했다.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박순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망설였다.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한밤중에 한 푼도 없이 캐리어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을 알아요. 수진은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 묶음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왜 여기? 박순자가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차가웠다. 여기는 부동산이에요. 집이 아니죠. 여기서 사람들은 오직 가치로만 이야기하죠. 아무도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박순자, 한때 수진이 가난한 하인처럼 여겼던 그 여자가 고급차에서 내리고 명품 재킷을 입고 VIP 고객으로서 전시장 한가운데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만심에 가득 찬 며느리의 뺨을 무언의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 같았다. 수진은 상담을 계속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물러나고 박순자를 도울 비서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시장에서의 만남 이후 수진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프로젝트 주변 지인들에게 김소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 여자가 자신의 시어머니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김소영은 대형 투자자 그룹 뒤에 있는 여자로 부유하지만 매우 조용히 살며 손님을 만나지 않고 사진 찍히지 않으며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한다고. 이것은 수진을 더욱 숨 막히게 했다. 만약 그녀가 그날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수년간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등을 돌렸던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끝날 듯 했지만 운명은 그들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했다. 그날 수진이 일하는 부동산 회사는 고급 호텔에서 고급 프로젝트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오직 VIP 고객만을 위한 것으로 개인 초대장이 있었고 모든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다.
수지는 상담팀장으로서 대형 잠재 고객 그룹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고 수십억 원짜리 빌라 몇 채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진이 자신감 있게 강당 한가운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노년 여성이 들어왔다. 짙은색 실크 한복에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천천히 걸었다. 남자 비서와 개인 운전사가 뒤따랐다. 비록 단순하게 차려입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방 전체를 자동으로 조용하게 만들었다. 경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접수 직원은 즉시 달려와 길을 안내했다. 수지는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순간 굳어버렸다. 그녀는 즉시 그 사람이 박순자, 아니 더 정확히는 김소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신분으로. 하지만 주변의 많은 눈길 앞에서 자존심이 걱정을 앞섰다. 그녀는 재빨리 마이크를 내리고 김소영에게 다가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아니, 김소영 씨, 오늘 이 행사에 오셨군요? 초대장은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까운 테이블 몇 개가 돌아볼 만큼 충분히 컸다. 그녀는 초대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실크 옷을 입었다고 상류층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서 평온한 눈빛으로 수진을 낯선 사람을 보듯 훑어보았다. 그녀 옆에 비서가 부드럽게 흰색 봉투를 내밀었다. 김소영의 이름이 금박글씨로 적힌 하드카드 초대장과 함께 회사 최고 경영자의 서명이 있었다. 그때 프로젝트의 고위 관리자 윤지성이 나왔다. 박순자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소영 여사님, 오늘 행사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3층에 VIP 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는 수진에게 돌아서서 표정을 찌푸렸다. 수진 씨, 누가 당신에게 다이아몬드 등급 고객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허락했어요? 수진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관리자가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박순자가 강변 신도시의 새 빌라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전체 그룹의 전략적 투자자로 여겨지는 여자. 그 순간 마치 작은 드라마를 마무리하듯 박순자는 가방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은행 인터페이스가 뜨고 잔액이 분명하게 보였다. 127억 4,350만 원. 그녀는 천장의 불빛이 유리에 비치도록 전화기를 기울여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자랑스러운 말도 승리의 웃음도 없이 단지 모든 말문을 막을 수 있는 시선만이 있었다. 한때 그녀를 가난하고 의존적인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수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존경했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고 어떤 이는 연민의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 추락이 단지 시어머니 앞에서의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한때 자신이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대 한가운데서의 추락임을 이해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행사장을 떠났고 마음은 바닥까지 부서졌다. 박순자는 쫓아가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 그녀는 여전히 프로젝트 전체를 둘러보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선택했으며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다. 흥정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옛 사진이 있었다. 그녀, 남편, 그리고 선우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선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선우가 스스로 눈을 뜨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마치 그녀가 문 밖으로 냉정하게 쫓겨난 어머니가 자신이 평생을 들여 키운 아들에 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것처럼. 선우는 그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그 밤 이후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다. 처음에 그는 그녀가 화가 났지만 곧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고 어머니로부터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매번 고향에 갈 때마다 옛집은 잠겨 있었다. 이웃들은 박순자가 몇 주 동안 어디론가 갔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전기와 수도 요금도 몇 달치가 미리 지불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것을 미리 계산한 것처럼. 그리고 선우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 김소영이라는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노년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수십억 원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를 얼어붙게 한 것은 어떤 이들이 그 김소영이 그의 어머니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마음속의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고 옛 서류들, 젊었을 때의 박순자 사진들을 찾아보았다. 그녀의 서 있는 모습, 그녀의 눈빛은 수진이 최근에 봤다고 말한 그 여자와 똑같았다. 더 보면 볼수록 선우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는 전혀 가난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조용히 조사하는 대신, 진심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는 대신 선우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계산적인 지름길, 소셜미디어. 어느 저녁, 선우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화면 앞에 앉아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울음을 참는 듯 굳게 다물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와 책망뿐이었죠. 그녀는 항상 저를 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하자 그녀는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너무 아픕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고 눈물이 가득했다. 선우는 전문 배우보다 더 잘 연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어머니가 부자라고 제가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갔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신발을 가질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돈이 있지만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실직 상태이고 아내는 임신 중이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눈물 어린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영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유되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심을 보였고 어떤 이들은 감동받았다. 선우의 채널은 며칠 만에 수만 명의 팔로워가 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돈이 있는데 아들을 가난하게 살게 하다니 정말 냉혹하네요. 힘내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선우는 모금 섹션을 열고 곧 태어날 아기를 키우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며칠 만에 그의 계좌는 수천만 원을 받았다. 그는 행복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셜미디어가 갑자기 들썩였다. 이번엔 그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박순자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었다. 직접 나타나지 않고 원망의 말도 없이 박순자는 단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선우를 키운 모든 서류의 스캔본에 대한 링크였다. 첨부된 것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다. 선우가 3살 때 폐렴에 걸렸을 때의 병원비 영수증, 매학기 대학 등록금, 그녀가 가정부로 일했을 때의 적은 급여 명세서, 모든 돈이 아들의 하숙비를 위해 사용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또한 법적 입양 증명서를 게시했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나는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게시물은 화내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지만 그 직후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선우의 라이브 영상 아래의 댓글은 완전히 색조가 바뀌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대학까지 키웠는데 버림받았다고요? 병원비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당신이 몇 년 동안 아플 때 돌봤죠? 입양 서류에 서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이제 등을 돌리자 혈연이 아니라고 비난하네요. 너무 배은망덕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학비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현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네요. 정말 심하네요. 한때 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선우의 영상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고발했다. 그의 채널은 대규모로 신고당했다. 3일째 되는 날 그의 계정은 콘텐츠 위반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선우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지만 박순자는 받지 않았다. 화를 낼 필요도 없었고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번에는 진실이 그녀 대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은 망덕의 대가는 가면 뒤의 진실한 모습을 사회 전체가 보는 것이었다. 인생에는 총성이 필요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지만 가장 단순한 것들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진실이 그것이다. 박순자가 모든 양육 서류를 공개한 후 소셜미디어는 즉시 방향을 바꿨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우를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더 무거운 이름들로 불렀다. 감정적 사기꾼, 배은 망덕한 입양아, 전문 울보. 하지만 박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 그녀는 단지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서류는 3가지 주요 내용으로 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개인적 이득을 위한 허위정보 악용. 그녀의 변호사인 강민호는 선우가 꾸며낸 이야기를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여론을 선동하고 어머니를 비방하기 위해 가짜 계정을 사용한 증거도 있었다. 소환장이 선우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분노로 떨며 즉시 한때 어머니와 함께 자랐던 시골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녹색으로 칠해진 나무 대문은 이제 전자철문으로 대체되었고 문 앞에 걸린 이름표도 달라져 있었다. 경비원이 안에서 나와 물었다. 누구세요? 집주인과 약속이 있으신가요? 선우는 당황했다. 이곳은 제 집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의 20년을 살았어요. 경비원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이제 김소영 여사의 소유입니다. 여기에 선우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그를 그녀의 삶에서 지웠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소유권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다. 선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깔끔한 셔츠도 화려함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눈, 휘청거리는 걸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눈빛의 한 남자였다. 박순자는 김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원고석에 앉았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옷을 입지 않았다. 단지 갈색의 단정한 한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법정 전체를 침묵으로 가득 채웠다. 판사가 고발장을 읽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각 명예훼손 행위, 각 허위 발언, 선우가 냉혈한 어머니의 피해자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들에게서 받은 각 금액. 모든 것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오디오 녹음, 스크린샷, 이체 문서,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선우의 변호사는 피고가 아내가 떠난 시간 동안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일이 어려웠으며 감정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단지 조용히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단지 한때 모든 믿음을 걸었다가 끝까지 배신당한 사람의 냉담함만이 있었다. 저는 그를 평생을 바쳐 키웠고 사회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은혜를 갚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이용해 비열한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선우의 패소를 선고했다. 그는 명예훼손 배상금을 지불하고 모든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어떤 형태의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했다. 그가 팔아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옛집은 공식적으로 소유권이 박탈되었다. 선우는 박순자 이름으로 된 어떤 자산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현재 수입에 비해 너무 큰 배상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
선우의 아내 수지는 이 모든 몰락을 지켜본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도시를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당신은 결코 성장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실함 대신 연민을 선택했고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선우는 한때 불쌍한 아들로 추앙받던 사람에서 이제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는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다. 박순자는 재판 후에도 언론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의 성명만 발표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지만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모든 유대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랑을 도박의 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의 3월, 햇빛이 서울 한강에 쏟아져 마치 꿀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부드러운 바람이 유연한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도로 가장자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평화로운 아침에 각 호흡을 천천히 쓰다듬는 듯했다. 호수가 가까운 작은 주택단지에서 오래된 나무와 은은한 울타리 뒤로 박순자의 집이 그 고요한 하늘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폭풍 후의 그녀의 삶처럼. 이 아침 박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알람 시계도 부르는 소리도 없이 단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나무 바닥에 비치고 충실한 가정부 이미영이 부엌 한쪽에서 내리는 갓볶은 커피 향기와 어우러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일찍 가거나 과거처럼 버스를 타고 아들에게 돈을 보내러 갈 필요가 없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림 이젤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림은 단지 물의 윤곽, 반쯤 완성된 연꽃, 작은 다리를 보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들고 하늘에 약간의 파란색을 더했다가 멈췄다. 그녀는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완전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처럼. 박순자는 한때 행복이란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매 식사마다 자신을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은 후 그녀는 어떤 호칭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희생에 여성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날들을 통과했다. 한때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고 참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 재판에서 이긴 후 그녀는 선우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방문하지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에 대해 묻지도 수진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바닥났고 신뢰가 깨졌으며 관용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일은 이제 단순하면서도 자유로웠다. 아침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뒷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때로는 트리시의 음악을 듣고 때로는 호수 옆에 조용히 앉아 노란 불빛이 물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집 안의 물건들은 모두 소박했다. 쾌칠한 나무 탓상, 작은 책장, 그녀가 직접 고른 도자기 램프 몇 개, 그리고 아들의 얼굴도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도 없는 사진들. 오직 그녀만이 있었다. 다양한 나이에서의 그녀, 20대의 그녀, 일하는 그녀, 요리하는 그녀, 웃는 그녀, 지친 그녀, 그리고 이제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그녀. 단지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김소영 예술가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한때 은퇴한 유명한 화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은퇴하여 귀국한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의 어머니였는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떤 호칭도 없이 살 수 있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순자 또는 김소영, 자신을 위해 사는 한 여자. 때때로 그녀는 여전히 광화문 구시장을 거닐며 국화 한 다발을 사서 식탁 한가운데 꽂아두었다. 이미영은 종종 농담을 했다. 어머니는 항상 시 속에 사는 것 같다고.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다. 가볍게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게.
단지 그녀가 여전히 평화로운 아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한때 그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세계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원한을 품지 않았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사과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어딘가에서 이해하기를 바랐다. 만약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고 빌어도 결코 다시 얻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루의 끝에 한강에 불이 켜질 때 그녀는 작은 향을 피웠다. 돌아가신 남편과 친아들의 사진이 있는 제단 앞에서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다. 단지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일찍 떠났어요. 저는 선우가 보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교훈이었네요. 저는 이제 배웠어요. 남은 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제 삶을 대신 쓰게 하지 않을 거예요. 향은 천천히 타들어갔고 부드러운 향기를 내뿜었다. 서늘한 밤바람과 섞여들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결국 평화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든 쫓기를 멈출 때 찾아오는 것처럼. 나는 가족관계에 관한 수백 개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말해왔다. 하지만 아마도 박순자의 여정은 나를 가장 오래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관객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판세 역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내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많은 이들이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해도 한계가 있다. 박순자는 미워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상처로부터 물러나 남은 생을 평화롭게 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20년 동안 그녀가 보호하고 양육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거짓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로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존엄성 있는 침묵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사용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종종 자신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한한 희생의 기계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잃을 만큼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하지만 박순자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사랑이 자신을 가두는 선고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한다. 아무도 부모로서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바닥까지 소진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특히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내게 용서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떠나는 것이 불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좋은 부분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자처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떠나시겠습니까?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계속해서 함께 각 삶의 조각에서 아름다운 구석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요. 때로는 딱 맞는 순간의 한 이야기만으로도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어머니를 쫓아낸 후 숨겨진 유산의 비밀. 차가운 겨울밤, 한 노부인이 낡은 캐리어를 끌고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다.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짐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노모가 자식에게 의존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불과 몇 주 후 바로 그 노부인이 그 가족을 집 없는 신세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배은망덕의 대가는 무엇일까? 김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공식 소환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증인 김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이우진 사건, 의무 출석.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그녀의 4살 아들 지호가 물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민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궁금한 눈빛을 보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직장에서 온 종이야. 민지는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소환장을 재빨리 가방에 집어넣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지는 싱글맘이었다. 지호는 그녀의 전부였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누군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렇게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지호를 키우는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이 소환장은 실질적인 문제였다. 이유진,
부패와 마약거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민지는 사건이 일어난 밤에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녀는 핵심 증인이 되었다. 이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호는 어떻게 하지?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지호의 어린이집은 그 주에 보수공사로 문을 닫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모두 일하고 있을 테니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지호를 법정에 데려가야 했다. 판결 당일 아침, 민지는 지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했다. 오늘 엄마가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가야 해. 그곳에서는 교회에서처럼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교회에서처럼요? 지호가 민지가 특별히 이 날을 위해 산 나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래, 교회에서처럼. 민지는 목에 맺힌 감정의 덩어리를 삼키며 대답했다. 웅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은 어른들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였다. 민지는 지호의 손을 꽉 잡고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안에는 변호사들, 법원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소환된 사람들로 북적였다. 입구에서 법원 사무관이 민지가 기다려야 할 장소를 안내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피고인들과 검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 두 경찰관의 호위를 받은 이유진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의 그는 깊은 다크서클이 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걸어왔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지호가 마치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른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작은 몸이 굳어졌다. 그리고 민지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지호는 이우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하늘 아빠. 법정은 그날 아침 만석이었다. 에어컨은 나무 판벽 사이로 감도는 긴장된 분위기를 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검사석에서는 박정우 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윤서 변호사가 특유의 감청색 정장 차림으로 이우진과 속삭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 앞에는 엄격함으로 유명한 한지원 판사가 예리한 눈빛으로 법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민지는 증인석으로 안내되었고 지호는 첫 번째 줄에서 사회복지사의 보호 아래 있었다. 처음에는 얌전히 앉아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흔들고 있던 아이였다. 김민지 씨,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까? 법원 관계자가 물었다. 네, 맹세합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사는 민지가 이우진과 지역 마약상들 사이의 거래를 목격했던 밤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이 진행될수록 지호는 점점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의자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가 속삭임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민지가 범죄 현장을 언급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호가 갑자기 일어나 이우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하늘 아빠,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와 피고인 사이를 오갔다. 이우진은 창백해졌고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증인석에서 얼어붙었다. 한 판사는 잠시 당혹감에 빠진 후 망치를 두드렸다.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민지는 한 번도 지호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물으면 항상 얼버무렸다. 지호에게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였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존재였다. 이우진은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수갑찬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의 얼굴은 이제 명백한 불편함을 보였다. 난 평생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속삭였고 그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여전히 증인석에서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한 판사는 그녀의 공포를 감지하고 개입했다.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김민지 씨, 아이를 통제하시거나 법정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복도에서 박 검사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민지에게 다가왔다.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사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지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지호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심지어 그의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이우진은 남 변호사와 격렬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이건 일종의 함정이에요. 그는 주장했다. 그들은 나를 더 깊이 빠뜨리려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논쟁하는 동안 지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종이와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집중력으로 선을 그어나갔다. 두 명의 인물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큰 인물,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작은 인물이었다. 민지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에서 큰 인물은 분명히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지우야, 이 사람은 누구니? 그녀는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하늘 아빠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계속 색칠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검사는 조수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이야기에는 표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재개된 법정에서는 추측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 검사는 새로운 질문 방향으로 무장하고 결연한 태도로 민지에게 다가갔다. 김민지 씨,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눈은 사회복지사 옆에 앉아있는 아들을 찾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짧은 관계였어요. 5년 전 알게 된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법정 전체에 수군거림이 퍼졌다.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이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와 민지의 눈이 마주쳤다. 민지의 마음은 5년 전으로 돌아갔다. 비 오는 밤, 그녀가 일하는 병원 근처의 한 술집. 혼자 앉아있던 제복을 입은 남자. 쉬운 대화, 웃음.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단 하룻밤. 그 경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민지 씨? 검사가 추궁했다. 정현우였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이유진은 눈을 세게 감았다. 다음 휴정 시간에 아동심리학자가 별도의 방에서 지호와 대화하기 위해 불려왔다. 자신이 일으킨 파장에 무관심한 아이는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호야, 네가 하늘 아빠라고 부른 그 사람을 알고 있니?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TV에서 봤어요. 아이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상자에 숨겨둔 사진이랑 똑같아요. 복도에서는 법원 조사관이 경찰 인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검사에게 다가가 파일을 보여주었다. 박 검사님, 5년 전 강남 지구대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진과 정현우가 모두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원 조사관 최승민은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다. 박 검사의 자세가 즉시 바뀌었다. 판사님,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났다. 한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세요. 우리는 피고인 이유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남 지구대에서 근무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김민지 씨가 당시 거주하던 지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검사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같은 지구대에는 정현우라는 경찰관도 근무했습니다. 민지는 그 이름을 듣자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이유진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긴장을 드러냈다. 김민지 씨, 검사는 이제 민지에게 관심을 돌렸다. 당신은 피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직 정현우라는 이름의 경찰만 알았다고 주장하십니까? 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현우 씨는 턱에 흉터가 있었고 그의 눈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박 검사가 재촉했다. 더 부드러웠어요. 민지는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했다. 이우진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말해도 될까요? 그의 변호사는 반대하려는 듯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저는 5년 전 민지 씨를 잠깐 알았습니다. 제 형이 그녀에 대해 한 번 언급했었죠. 한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상황을 고려할 때 DNA 검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 동요한 민지가 일어섰다. 지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기 직전에 신문에서 사고 소식을 봤어요.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민지는 눈을 감고 지역신문에서 경찰관, 서해안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흐릿한 사진, 충격, 그리고 그녀가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삶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남자를 위해 흘린 눈물.
판사님, 이유진의 변호사가 개입했다. 우리는 이 재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에 대한 혐의와는 반대로 검사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피고인의 범죄 세계 연루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에 도달했습니다. 또는 그의 행동에 대한 완전히 다른 동기를 확립하는 중입니다. 변호사가 마무리했다. 한 판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한 후에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법원은 즉각적인 DNA 검사를 명령합니다. 법원 법의학연구소는 최우선 순위로 작업했다. 다음 날 아침, 봉인된 봉투가 한 판사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법정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민지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지호는 그녀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이 순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있었다. 이유진은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다. DNA 검사 결과 판사가 발표했다. 99.9%의 확실성으로 이유진이 미성년자 김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법정에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민지는 안도하면서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지호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들더니 다시 한번 이유진을 가리켰다. 하늘 아빠.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주장했다. 지호를 관찰하고 있던 아동심리학자 이수진 박사가 판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가 전날 세션 동안 그린 추가 그림이 담긴 폴더를 가지고 있었다. 판사님,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가 폴더를 열며 말했다. 지호는 어제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두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동일한 두 인물입니다. 판사가 대답하기 전에 법정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은퇴한 경찰 배지를 탄 노인이 중앙 통로를 단호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개입을 사과드립니다, 판사님. 저는 최상필 퇴직 경감입니다. 강남지구대에서 두 형제 모두와 함께 일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예상치 못한 중단에 놀랐지만 가볍게 고려한 후 허락했다. 계속하십시오, 경감님. 이유진과 정현우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최 경감의 발언은 즉각적인 수군거림을 일으켰다. 저는 같은 부서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현우는 5년 전 추격전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유진은 그 상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가득 찬 그녀의 눈은 이유진에게로 향했고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식별하지 못했던 유사점을. 이유진은 무너진 어깨로 마침내 말했다. 저는 지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고 전에 민지 씨에 대해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그가 죽은 후 저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에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전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제 진짜 신분이 드러나고 수년간의 수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진은 대답했다. 그는 변호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녀는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우와 민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다시 다가와 판사에게 특정 그림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이것을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아동의 상징적 언어에서 이것은 떠났다가 다른 형태로 돌아온 사람을 나타냅니다. 지우에게 이유진은 아마도 본 적이 있는 현우의 사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늘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정은 이유진이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잡는 동안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한 판사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증언을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3년 전 내부 감사과에서 저를 비밀 작전에 모집했습니다. 이유진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확고했다. 형의 옛 부서에 있는 경찰관들과 관련된 부패 계획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저는 타협된 정체성을 맡았습니다. 쉬운 돈에 넘어간 경찰관의 정체성을.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봉인된 봉투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특수작전과장이 서명한 작전의 공식 확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고 그녀의 표정은 점차 회의적인 것에서 이해로 바뀌었다. 계속하십시오, 이유진 씨. 2년 동안 저는 조직에 잠입했습니다. 진짜 범죄자들의 신뢰를 얻고 부패한 경찰관들과 마약상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유진은 민지를 직접 바라보았다. 저에 대한 혐의는 제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제가 진짜 인물을 밝혔다면 전체 작전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왜 지우가 당신을 알아볼까요? 이유진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그에게 폴더를 건넸다. 그는 접힌 사진을 꺼냈다. 지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사하던 범죄자들이 압력 수단으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사진을 법원 관계자에게 건네 민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지우가 한번 저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일요일마다 가던 고원에 제가 방문했을 때.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그것은 제복을 입고 웃고 있는 현우의 사진이었다. 민지가 언급했던 턱의 작은 흉터를 제외하고는 이유진과 똑같았다. 이것을 사고 후 형의 소지품 사이에서 찾았습니다. 이유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는 폴더에서 봉투를 꺼내 역시 민지에게 전달했다. 현우가 위험한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쓴 편지입니다. 보내지 못했던 편지죠. 그는 돌아왔을 때 당신을 다시 찾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수년간의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이 마침내 해결되고 있었다. 한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을 고려할 때 이유진에 대한 혐의는 기각됩니다. 이 법원은 진정한 범죄자들의 체포로 이어진 작전을 통해 정의에 기여한 서비스를 인정합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이유진의 수갑을 풀자 지우가 중앙통로를 달려와 그 앞에 섰다. 그는 오직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순수한 명료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하늘 아빠가 아니에요? 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유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니 지호야. 난 이유진 삼촌이야. 네 아빠의 쌍둥이 형제지. 하지만 약속할게. 너에게 아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법정에서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서울올림픽공원은 황금빛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지호는 그네를 향해 즐겁게 달려갔고 그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이유진 삼촌, 제가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 보세요. 아이가 소리쳤다. 그의 작은 다리는 그네를 더 높이, 그리고 더 높이 밀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 이유진은 민지 옆에 벤치에 앉아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자랑스러움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용기를 가졌군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그의 모습에서 현우를 더 많이 봅니다.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이마를 찌푸리는 모습이 그래요. 재판 이후 몇 달 동안 민지와 이유진 사이에 조심스러운 우정이 피어났다. 가끔씩 하는 방문, 불편한 순간들, 망설이는 대화로 시작해 공원의 일요일 나들이와 2주마다 하는 저녁 식사로 발전했다. 그들은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기억 속 공백을 채워나갔다. 지호에게 이 전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이유진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라는 설명은 아이의 논리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는 여전히 이유진을 하늘 아빠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애정 어린 별명이 되었다. 경찰 학교 시절 사진을 몇 장 더 찾았어요. 이유진이 봉투를 민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호가 더 자랐을 때 보여주시라고 갖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민지는 감사의 미소와 함께 봉투를 받았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의 일부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공원 반대편에서 지호는 그네를 떠나 이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는 달리고 웃으며 그의 어린 삶에 그토록 영향을 미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웠다. 알아요. 이유진이 조카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현우는 항상 아이들이 가식 뒤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불신에 의해 교육받지 않은 눈이라고 했죠. 민지가 미소 지었다. 지호는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당신을 알아보았어요. 하늘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반복했다. 내 비밀 작전에서 발각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 이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4살 아이에게 인식되는 것은 분명히 목록에 없었어요. 둘 다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변 나무들을 흔드는 부드러운 바람과 섞였다. 아직 치유해야 할 것들이 많고 구축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 순간 거기서 과거가 그들을 정의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지호가 다시 그들에게 달려왔다. 노력으로 붉어진 뺨, 기쁨으로 빛나는 눈.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함께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비록 관습적이진 않지만 더 이상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현우가 위에서 그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계집 같은 작은 아파트에 지호는 연필을 들고 집중했다. 이제 5살이 된 그는 종이의 형태를 그려냈다. 2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민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우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경찰 업무로 돌아간 지 이제 2개월이 되었고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이우진 삼촌, 지호가 불렀다. 이 그림 좋아요? 이우진은 그림을 보러 갔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와 현우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그의 형제의 턱에 있는 특징적인 흉터까지. 어떻게 그렸니? 이우진이 놀라서 물었다. 네가 아버지를 기억할 순 없는데. 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꿈에서 봤어요. 하늘아빠가 제게 말했어요. 이우진 삼촌을 잘 대해주라고요. 삼촌이 외로우시대요.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와 이우진의 눈이 마주쳤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상호인식이 그들 사이에서 교환되었다. 그리고 지호가 계속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빠는 괜찮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 행복하대요. 민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호야, 가서 손 씻고 저녁 먹자. 아이가 떠난 후 그녀는 이우진 옆에 앉았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현우의 생일이 다음 주예요. 이우진이 마침내 말했다. 알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지호와 함께 묘지에 가려고 했어요. 이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도 될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현우도 그걸 좋아할 거예요. 창문 너머로 저녁 첫 별이 서울의 하늘에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래에서 작은 아파트에 있는 3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은 가족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진실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이의 입에서, 우연한 만남에서, 또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조각에서 발견된다. 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실 너머의 희망, 아픔 속의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수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보는 단순한 진실의 힘을 상기시킨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잠시 멈추고 세상을 아이처럼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판단, 두려움, 의심 없이. 어쩌면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 모두의 삶에 숨겨진 하늘 아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